자, 우리 사채라는 건 우리가 그 채권자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한 우리 기업의 순환인데, 근데 이 채권을 우리가 발행을 할 때에 우리가 채권 금융가에게 표시를 얼마의 돈을 갚고 얼마의 이자를 주고 뭐 언제 돈을 갚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두는 걸 액면가액, 액면이자율 그리고 뭐 만기 혹은 지급기일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발행할 때에 적혀 있는 이 액면 가격들하고 실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하고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일치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액면 발행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액면 발행하면 우리가 사채의 액면 금액하고 우리가 받는 금액하고는 일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건데, 자, 우리가 발행하는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가 액면이 우리 거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거인 액면보다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자가 더 크게 되면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 되겠죠. 다른 채권자들이 우리한테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불리한 조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인 발행을 하게 될 건데, 이 할인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미래에 갚아야 될 사채의 액면 금액보다 작은 금액을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액면 금액보다 작게 받은 돈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사채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사채의 장부 금액을 줄여주는 성격인데, 이 금액은 선이자 성격의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이자 성격이라는 건 어제 우리 공부할 때에 나중에 이자 지급하면서 이 계정 과목이 대변으로 가면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되게 될 우리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반대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좀 더 크다면, 잠깐만요. 자, 우리가 발행한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의 이자율보다 더 크다면 우리가 더 유리한 조건이 되겠죠. 그 유리한 조건을 할증 발행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액면에 적혀 있는데 그 금액보다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야, 100만 원 빌려줘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저한테 11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1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을 나중에 갚아도 되면 나에게 10만 원의 더 가산되는 돈이 발생하게 되죠. 그 돈을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이 사채의 장부 금액을 높여주기 위해서 같은 방향인 부채 자리인 대변에 쓰는 사채의 가산 계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액면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얘는 이자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얘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채권에 관련된 거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는데, 이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우리가 장부에 이자 지급하거나 이자 받을 때에 이자 비용, 이자 수익 그 계정 과목에 쓰는 금액을 유효이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유효이자라는 건 뭐 특별한 이자가 아니고 우리 채권의 장부 금액 있죠.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빼고, 만약에 할증 발행 차금이 있다면 더한 금액이 사채의 장부 금액이에요. 그 장부 금액에 우리 유효이자율, 우리가 그 거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자에 사채 발행 비용까지 되어 있는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 비용이라고 장부에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특별한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채권 100만 원짜리 발행했는데 90만 원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받은 게. 그럼 그 90만 원이 나의 장부 금액이 될 거고, 그 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해서 이자 비용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자, 그럼 이 사채에 대해서 우리가 발행을 하게 되면 방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차감 계정, 가산 계정들을 이야기했었는데 할인 발행했던 할증 발행했던 우리는 마지막에는 그냥 채권에 적혀 있는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법이 꼭 그렇게 갚도록 정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장부상에 그 돈만 갚고 이제 그 부채인 사채 계정 과목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자를 지급하는 기간 동안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의 잔액이 장부상에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제 사채 테이블에 대해 가지고 같이 봤었는데 우리가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금액을 작게 받게 되죠. 그랬다가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니까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작게 받았다가 액면 금액으로 간다는 거는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적게 돈을 받았는데 만기 때는 100만 원 갚을 거니까 100만 원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할인 발행했을 때는 시작은 작게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액면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럼 방금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건 이 사채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장부 금액이 증가하는데 유효이자율은 일정하게 곱해주니까 비례적으로 이자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액면 이자는 상법이 무조건 그냥 액면에 적혀 있는 이자율을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유효이자와 액면 이자의 이 차이 금액만큼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하게 되죠. 줄여가기 때문에 그럼 유효이자가 액면 이자보다 더 크죠. 그런데 유효이자가 점점 더 증가한다는 건 액면 이자와의 차이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각액은 증가하는 규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할증 발행은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 그랬는데 유리한 조건이면 액면 금액보다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럼 많이 받지만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100만 원인 액면 금액을 우리가 갚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장부 금액이 높았다가 마지막에는 더 작은 액면 금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감소를 할 거고, 그럼 이 감소하는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하기 때문에 유효이자는 당연히 비례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럼 액면이자는 얘는 불변이에요. 무조건 그냥 일정하게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한 채권에 있는 이자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을 이자 비용을 실제 지급하는 액면이자보다 줄일 건데 이번에는 보면 액면이자가 더 크죠. 그럼 액면이자가 더 크고 유효이자가 더 작은데 이 차이가 유효이자가 점점 더 작아지니까 이 둘의 차이는 또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상각액이기 때문에 할증 발행에서도 상각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할인 발행에서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증가하고 할증 발행에서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증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이론 시험에서 질문을 많이 할 거고, 또 자, 우리가 분계에서 사채 할인 발행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할 때는 자, 우리가 이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를 쓸 거고 이게 유효이자율법이라 그랬죠. 그리고 실제 이자 주는 건 액면 이자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여주는 상각액이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할증 발행에서는 이자 비용하고 액면 이자하고 봤을 때 액면 이자가 더 크고 유효이자가 더 작겠죠. 그러면 더 작은 만큼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해주게 반대쪽으로 차변에 와서 줄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 위치에 대해서 좀 제가 인지를 하자라고 했죠.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여기 값들을 여러분한테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세 개 중에 두 개 값을 줄 거예요. 액면 이자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을 준다든지 아니면 액면 이자하고 유효 이자를 준다든지 혹은 유효 이자하고 상각액을 준다든지 이렇게 두 개 값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계에 있어야 될 위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라는 건 줄이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가는 거니까 사채 발행했을 때 할인하는 건 사채 계정 과목은 부채라는 거 알겠죠? 우리 지금까지 사채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그럼 사채 계정 과목 자리가 대변이죠. 근데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를 줄이는 거니까 우리가 차변에 쓸 거예요. 차변에 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또 거꾸로 상각 줄이는 거니까 반대쪽인 대변에 와서 얘를 줄이게 될 거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반대로 사채를 더해주는 계정이라서 부채 자리에 대변에 있던 걸 상각 줄이기 위해서 차변에 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나중에 컴퓨터 가지고 이 계정 과목 보게 되면 장부의 잔액이 할인 발행 차금은 발행했을 때 이렇게 차변에 있고, 할증 발행 차금은 우리가 발행했을 때에 이렇게 대변에 있는 계정이라는 걸 장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자 지급할 때 상각할 때는 얘가 반대로 가서 줄여간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분계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조기 그 사채 조기 상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었는데 교재 95페이지에 사채가 만기 상환하게 되면 이자 지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냥 액면 금액을 주고 그리고 사채를 주면 끝이에요. 만기 상환일 때는. 그런데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잔액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갚았을 때는 이 차감 계정이나 가산 계정 관계되는 계정들을 전부 다 지워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상환한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을 전부 다 지우고, 혹은 할증 발행 차금이 대변에 있었다면 할증 발행 차금을 전부 다 지우고 이 사채를 갚기 위해서 돈을 얼마 지급했는지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일부 상환을 하게 되면 액면가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액면 금액 2억짜리 중에 1억 2천만 원을 갚는다. 액면 금액에 1억 2천 갚는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2억 중에서 1억 2천이면 60%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액면 금액만 반대로 상환하니까 차변에 60%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그 금액도 60%를 반대로 써서 함께 그 비율만큼 지워져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상환하기 위해서 주는 돈을 쓰면 우리가 상환하는 사채의 장부 금액하고의 차이가 우리는 사채 상환이익, 상환 손실로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부채를 지금 상환하는데 장부에 적혀 있던 부채의 장부 가액보다 작은 돈을 주고 갚으면 이익인 거고 많은 돈을 주고 갚으면 손해인 거잖아요. 우리가 장부 금액으로 60 갚아야 되는데 62만 원 주면 2만 원 손해일 거고, 60 갚는데 57만 원만 주면 3만 원이 이익이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사채를 조기 상환할 때 그때 처리하는 회계 처리고, 자, 다음 우리 자본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자, 자본의 우선 상계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여러분 요즘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장부 조회를 시키는 것보다 아예 문제에 대놓고 우리 반대되는 계정의 잔액을 글로 적어주는 문제도 꽤 많아요. 만약에 액면가보다 내가 돈을 지금 여기 2차 증자처럼 액면가보다 우리가 발행 가격이 작다면 손해본 걸 알겠죠. 그럼 문제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30만 원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문제에 적어놔요. 그럼 대놓고 적어준 거는 우선 상계하라고 알려주는 사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금액을 우선 상계를 하시면 돼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무조건 우리는 우선 상계를 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자본 거래에서 수익 비용이 아니죠. 자본 거래는. 그럼 얘네들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를 일으키는 건데 이 거래들에서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계정 과목이 있다면 전부 다 우선 상계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도 자본이었잖아. 기타 포괄 손익누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할 때에 이 평가의 평가 손실도 서로 우선 상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제 우리가 처음 했던 내용이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해가지고 배당하는 거하고 그리고 취득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는 분기를 봤었었는데, 자, 우리가 주식 발행하고 취득하는 건 이제 알겠죠? 발행하는 회사는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고, 주식을 취득하는 회사는 유가증권 계정 과목 쓰는데 자기들이 지출한 돈만큼이 취득 원가가 되는 거지 액면가액에 사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취득하면서 준 돈이 발행한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액면가와 우리 시장이 형성된 가격의 차이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배당을 결의를 하면, 자, 배당 결의라는 거, 결의일이라는 건 주주총회 날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주주총회 날에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을 주는 거는 우리 장부상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줄이면서 배당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2월 이익잉여금을 줄이면서 우리가 현금 배당하기로 결의를 했다면 우리 현금 배당을 그날에 못하기 때문에 일단 줘야 된다라고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써둘 거고, 주식 배당을 한다면 우리는 그날에 주식을 발행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우리 계정 과목을 써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상법 최소화 한도가 금전 배당인 현금 배당의 10%를 최소 적립하는 거예요. 더 많이 적립하는 건 문제되진 않아요. 그럼 얘는 상법상 최소화 한도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미지급 배당금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서, 그럼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리고 법정 적립금 적립하는 이 금액들만큼 우리는 2월 이익잉여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우리는 배당 가능 이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죠. 얘도 이익잉여금 내 돈이잖아. 순수한 내 돈이라서 자본이라서 대변에 있는데 배당하는 만큼 줄이기 위해서 차변에 온 거예요. 이익잉여금 내 돈이라서 대변에 있다가 얘는 배당하는 만큼 줄여주기 위해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주식을 취득한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게 되면 그 배당은 우리 영업외 수익인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오늘 배당금을 받았던 안 받았던 우리는 결의일이 수익 인식 시점이기 때문에 수익 인식 시점이라는 건 그날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을 인식 장부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날 기준으로. 그래서 돈을 받았다면 차변에 돈 받은 거 썼겠죠. 그런데 오늘 나한테 배당이 얼마 들어올 거다라고 결의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배당금 수익이라 쓰고 돈 받을 거다라고 미수금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미수금 쓴 거는 대변에 이 계정 과목을 쓰기 위해서 지금 얘가 들어온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배당을 받는 건 일반적으로 정기 배당이지만 주식 배당은 중간 배당이 안 돼요. 그런데 현금 배당은 이제 중간 배당을 우리 법원 인가를 받아서 한 번에 중간에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간 배당금을 받든 정기 배당금을 받든 배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배당금 수익.
그럼 이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쓸 일은 지금 우리 세무이급까지는 없을 거예요. 세무이급도 자주 등장은 안 하는데 얘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보면 중간 배당 때 그날에 돈 못 주겠죠? 그러면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차변의 중간 배당금이라고 써뒀다가 나중에 올해 이전에 넘어온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에서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죠, 제가? 예. 각각 크다는 건 무슨 이야기? 6월 이익여금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단기 순이익이 손익계산서에 있던 게 이제 사업에서 내가 남은 거죠. 그럼 걔가 이제 내 돈이 되어서 자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본인 사업에서 남은 돈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이제 순수한 내가 사업에서 돈 번 거죠. 그게 이제 나한테 이익여금으로 장부상 정리하면서 순수한 내 돈이다. 재무상태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 연도 건 다시 또 손익계산서 다시 써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이익들이 순수한 내 돈으로 넘어온 게 이익여금이에요. 그럼 이 돈이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내 장부에는 번 게 없는데 배당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한도 안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 금액 한도 안에서 주주총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 게 얼마 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사업할 때 모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전은 이제 나중에 결산 과정에서 보게 될 건데 손익계산서를 정리를 해서 이제 재무상태표로 남은 돈을 나한테로 다 넘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직접 분계는 안 하고 우리가 전산이니까 컴퓨터가 나중에 자동으로 전표 추가하면 넘겨주는 분계를 할 거예요. 왜냐면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만들 거라서 우리가 문짓을 하든 간에 돈 남긴 건 남긴 거잖아요. 그럼 남겨서 안 갚아도 되면 내 돈이 되죠. 그리고 다 모아서 한 게 이익여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그 자본잉여금하고 성격이 완전 틀린 게 자본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서 온 게 아니고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번 돈을 전부 다 뿌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당 안 하겠죠. 그래서 전년도에 남은 거하고 올해 번 거하고 합쳐가지고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식 배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주식 배당은 결의이든 진짜 배당을 실시받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얘는 회계 처리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의일 날에 그 금액이 결의일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죠. 결의일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실제 그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날도 언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날의 공정가치를 평가해봐야 기말의 공정가치로 변화를 주거나 처분할 때에 그때 우리가 손익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이 배당받은 날에 장부 금액을 높이지 말라는 회계 기준서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때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의일에도 회계 처리를 안 하고 배당 실시를 받아도 우리는 회계 처리를 안 하죠. 그럼 우리 장부상에 사왔을 때 장부 금액이 그대로 있는데 주식 배당은 받았으니까 주식수는 증가시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위당 단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말까지 얘를 그대로 뒀고 단가가 1200원이었다면 만약 기말까지 그렇다면 어차피 기말에 2000주가 1200원이면 240만 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120만 원을 높여서 기말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혹은 우리 얘를 팔아버리면 장부에 120만 원 지울 건데 우리 2000주 다 팔았으면 120만 원 지울 건데 그런데 우리는 1200원에 팔았다면 24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어차피 나의 수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결의일이나 아니면 주식 배당 실시 받은 날에는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는 실현되었을 때의 수익 비용으로 인식을 하려고 회계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영업의 수익 비용이죠. 성격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의 평가 손실. 그래서 그때 수익 비용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 1000주를 샀어요. 120만 원 드린 거야. 그럼 그 주식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배당도 받은 거예요. 주식 배당으로. 그럼 주식수 늘어나겠죠. 당연히 난 돈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현 안 됐잖아. 그럼 그걸 팔았을 때 이제 난 이 주식 얼마 들은 120만 원 드렸는데 얼마 팔았으니까 총 얼마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현될 때까지 이 수익 비용은 인식 안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주식 배당하고 수령하는 회사를 봤는데 주식 배당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산이 감소를 해요. 그날에 못 주기 때문에 부채의 증가로 해뒀다가 그걸 지우고 다시 우리 현금 배당하니까 줘야 되겠죠. 그럼 실질적인 우리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우리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데 그런데 그만큼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본을 줄여가면서 자본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의 총 자본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든지 아니면 주식 발행 초과금도 우리가 자본에 전입하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차변 대변의 분괴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이 앞 시간에 공부했던 자본 계정 과목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정 과목들은 이 분괴들은 총 자본은 불변인 분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대변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증자라고 하는데 근데 차변에 우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돈을 받지 않죠. 이걸 우리는 무상증자라고 하게 될 거예요. 무상증자. 자, 이게 우리 앞 시간에 저와 같이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저하고 교재 일단 99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먼저 손익정리에 적혀 있는데 손익정리하고 손익에 이은 손익의 예상은 우리가 결산 때 할 거예요. 결산용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소모품까지도. 자, 5번 보면 이건 이론용이에요. 이론용. 그래서 이론용으로 어떻는지 개념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럼 우리 충당부채는 여러분들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는 부채라고 공부를 했었죠. 부채라고 공부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장부상의 부채로 인식한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그럼 이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의 금액을 줘야 되는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채에 대해서 나중에 갚아야 되는 줘야 되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만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금이 얼마 발생했다 퇴직급여 추계액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원이 퇴직금 안 받고 갈 확률은 매우 낮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그냥 바로 부채로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우발 부채는 뭐냐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간헐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OK 캐시백 포인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럼 OK 캐시백만 해 어떤 캐시백 포인트든 간에 그 회사들이 쓰는 제도가 뭐냐면, 자, 가맹점에 그 포인트를 자기들이 발행을 했어요. 그럼 고객이 가맹점에서 그 포인트를 쓰면, 그럼 그 가맹점에 이제 그 우리 회사가 그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포인트 발행했던 건 한건 고객이 돈처럼 쓰잖아, 포인트를. 그럼 가맹점에서는 그 포인트를 그냥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만큼 우리 회사가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OK 캐시백 같은 경우는 SK 플래닛에서 돈을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돈 줘야 되는 거니까 포인트 발행하는 거는 우린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포인트를 사람들이 쓸지 안 쓸지 모르죠. 저처럼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알뜰하게 잘 챙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돈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가 나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럼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겠죠. 그런 걸 우발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인식은 못 넣는 거예요. 하지만 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알려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거예요. 주석으로 얼마 나갈지 모르겠는데 포인트를 얼마만큼 발행을 해뒀고, 일반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된 우리 지급률이 몇 퍼센트 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시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주석에다가.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발행은 했는데 우리 우발부채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돈 안 나간대,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계는 보수주의죠. 보수주의는 부채는 그래도 나갈 수 있다면 이렇게 신뢰성 있게 추적 가능하고 가능성이 높으면 부채로 인식을 하는데, 자산은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할 때 자산 인식하는 게 아니고 주석에다 쓰는 거예요. 얘는 주석에다 써놓는 거지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돈 나갈 가능성이 작은 경우에는 아예 표시를 하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우발 부채하고 우발 자산의 차이예요. 자, 우발 자산은 반대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현실화가 잘 될 수 없는 것들 있죠. 얘가 나중에 가치가 생길 거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인데 가치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가 될지 금액도 신뢰성 있게 모르고 이런 것들을 우발 자산이라고 주로 표현을 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자산처럼 보이지만 내가 권리 가지고 있어 자산인데 현금화 될지 모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뭐 제3의 3자에 의한 변제 이런 것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제 104페이지로 갈게요. 또 결산 적혀 있는데 결산은 나중에 진짜 결산 가서 할 거고, 회계 변경하고 오류 수정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그리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우리 책에 원칙의 변경 적혀 있는데 정책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시험 때는 정책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주로 쓸 건데, 회계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정책하고 추정하고 두 개 생각했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한 느낌이 들죠?
정책과 추정 봤을 때 정책의 느낌이 더 중요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느끼셨던 그 느낌 그대로 인지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의 변경이 중요한 변경이에요. 추정의 변경은 조금 덜 중요한 변경이에요. 둘 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추정의 변경 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예를 보면 얘는 우리 그 대손 충당금 설정 대손 추정률 변경을 한다든지 혹은 우리 고정자산 내용 연수 혹은 잔존가액을 변경한다든지 혹은 감가상각 방법 변경이라든지 지금 제가 적은 거 예,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나요? 대손 추정률 바꿔봐야 대손만 발생 안 하면 나중에 환입되든 아니면 그 다음 년도 설정할 게 작아지든 그런 거죠. 또 우리 고정자산이라는 건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내용연수 바뀌는 뭐든 결국은 우리 그 자산 다 써서 없어지는 거고 잔존가액은 바뀌어도 나중에 교환되는 금액이죠. 자산으로.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바꿔도 결국은 없어질 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추정의 변경은 그렇게 중요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진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전진법을 쓴다라는 건 뭐냐면 단기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단기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 초부터 적용이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서 지문에서는 단기와 단기 이후부터 적용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단기부터 시작해서 적용하면 당연히 단기 이후에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시험에서는 단기 말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오답 지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단기 초부터 올해 것 시작 초부터 변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 거는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죠. 지금부터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회계 정책의 변경은 얘는 수익 인식 기준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한다든지 혹은 우리 그 회계 기준을 변경한다든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IFRS로 바꾼다든지 일단 얘는 사이즈가 크죠 느낌이 왜냐하면 우리의 이익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그죠 수익인식 기준의 변경이라는 건 우리가 진행 기준으로 몇 퍼센트 완성하면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완성됐을 때 인식할래 그럼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론도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기준 바꾼다든지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익이 달라졌었죠 그리고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IFRS로 바꾸게 되면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자체가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변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소급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옛날 거부터 전부 다 수정해 갈 거란 이야기예요 소급법을 적용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교재를 106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양가로 3번에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 비교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비교 적혀 있는 표를 가지고 조금 보면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 변경인데 이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소급법 사용한다는 건
과거 것까지 모두 다 수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소급법 사용한다는 건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바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 바꾼 기준으로 해서 수정을 하는 이유가, 얘의 장점은 우리 과거 재무제표하고 올해 거하고 서로 기준이 틀리면 비교를 못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게 되면 비교 가능성이 우리는 높아지게 돼요. 하지만 단점은 과거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 기업에 투자하거나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과거 재무제표를 우리가 또 바꾸게 되게 되면 신뢰성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신뢰성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거 재무제표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자, 그런 반면에 전진법을 쓰게 되면 그럼 반대겠죠. 장점은 얘는 과거 재무제표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상승하게 될 건데, 그런 반면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을 쓰고, 만약에 올해는 후입선출법 쓰고 있을 때는 이 방법을 쓰면은 안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위하고 서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은 과거에 우리가 재무제표까지 수정하니까 당연히 이익도 같이 바뀌어서 쭉 내려오게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런 반면에 회계 추정의 변경에서 전진법을 쓰게 되면 과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올해 거부터 정리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얘가 지금 전진법으로 썼을 때의 효과와 우리 소급법을 썼을 때의 효과가 좀 애매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완한다고 나름 만든 게 여기에 있는 중간에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는 게 있긴 한데, 이 단기 일괄 처리법은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고 재무제표는 수정 안 하는데 우리가 바꾼 이 방식 정책의 변경처럼 바꾼 방식대로 계산만 해보는 거예요. 과거 거를 계산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꾼 걸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그 차이 난 금액만큼을 우리가 올해 단기 손익에 반영해서 차이 난 금액만 계산해서 전진법처럼 나가는 거예요. 계산만 소급하고 장부는 전진으로 가는 게 단기 일괄 처리법인데,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중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급법처럼 과거 거 계산만 하고 표현은 전진법처럼 가고, 그럼 차이 나는 걸 단기 손익에 집어넣는 방식이 단기 일괄 처리법이에요. 자, 여러분은 시험 목적으로 이론 문제 풀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그럼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정책, 제가 어느 게 중요해 보이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책의 변경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공감하셨죠. 그럼 정책의 변경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거부터 바꾸는 소급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정의 변경은 좀 덜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기초부터 바꿔 쓰는 전진법을 쓴다라고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면 추정의 변경, 별로 중요하지 않는 변경은 단순한 대손충난금이나 감가상각이나 추정경비들을 바꾸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게 아니죠. 추정경비들에 대한 그 설정률을 우리가 바꾸는 정도 선인 건데, 정책의 변경은 여러분 회계 기준의 변경은 엄청난 변경이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나머지는 이익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이 우리 정책의 변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회계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 이걸 여러분들이 지문 보고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로 한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한번 만났는데 느낌이 안 오면
다시 한번 얘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문제 풀면 금방 또 얘를 만날 거예요. 생각보다 좀 수시로 등장을 해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류 수정 볼 건데, 자, 이 오류 수정 보고 나서 저와 같이 컴퓨터 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세요. 쉬었다 합시다.